안에서 열린 문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그레고르의 관찰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내 안락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불빛 아래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양장점에 넘길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고, 점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나중에 언젠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것인지 저녁에 속기와 불어를 배웠다. 잘 살고 있죠? 네. 원래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그레고르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벌어다 주는 돈이 있어야지만 잘 사는 게 아닌 거지. 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면서 또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의무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살림이 점점 더 쪼들리는 바람에 이제 하녀마저 내보내야 했다. 심지어 어머니와 여동생이 전에 즐거운 모임이나 명절 때 차고 다니며 무척 행복해하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여러 가지 장신구마저 팔아치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의 형편으로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나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이 늘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이사. 네. 왜 집만은 포기하지 못해요? 장신구도 포기하고 가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집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가족이 집을 옮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오히려 다른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 유독 자기들만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완전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만약에 집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게 될 거야. 결국 남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스스로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아마 아주 이상적으로 이 소설이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이 망하고 아버지의 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집을 처분하고 좀 작은 집으로 옮겨서 각자 자신들이 할 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했다고 한다면 그냥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서로 자신의 본질적 주체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차마 집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차고 다니던 장식품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없고 또 일하던 하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짊어지게 된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누구한테 짊어지었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든 죄를 다 그레고르의 한 명에게 짊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를 못 박은 거예요.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최대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은 뭐예요? 겉은 멀쩡한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속은 삭바느질하고 네. 아버지는 말단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수희가 하는 일들은 젊은 은행원들한테 밥을 갖다 주는 일이야. 어머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바느질하느라 뼈 빠지게 일했고 여동생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계산대 뒤에서 이리저리 불이 나게 튀어다녔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 큰 집에 사는 아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 안에서는 뭐예요? 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겉에 드러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요. 호숫가위의 백조 같은 모습.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 속에 있게 될 때면 그의 등에 생긴 상처가 또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정작 자신의 등에 박혀있는 그 사과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는 동안 바로 옆에 거실에서는 두 여자가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조차 마른 채 식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과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은 무엇을 주면 그레고르가 특별히 좋아할지에 대해서 이제 더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레고르를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집안 내에서. 여동생은 아침과 점심에 가게로 달려나가기 전에 아무 음식이나 급히 그레고르의 방에 발로 쑥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면 빗자루로 한번 휙 쓸어냈다. 동물 대하듯이 하는 거죠. 저녁이면 늘 하던 방 청소도 이보다 더 후딱 해치울 수는 없었다. 빨리. 그러니까 대충 마무리했다. 그레고르는 특히 눈에 띄게 지저분한 구석에 가 있음으로써 그녀에게 어느 정도 질책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아니 대충 이렇게 대충 해야 된단 말이야. 밥도 대충 주고 청소도 대충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벌어 먹여 살렸는데 그래가지고 지저분한 곳에 일부러 가 있었던 거야. 이거 지저분한 거 좀 치워달라. 어떻게 하나. 이런 항의죠. 하지만 몇 주일 동안이나 그곳에 가 있어도 여동생의 태도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뭐가 더 중요해요? 여동생은 본인 지금 여동생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네. 거죠. 각자 원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게 맞아요. 각자가 네.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점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속기와 불어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층 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남겨진 어떤 작은 행복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레고르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죠. 옳게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근데 저 진짜 옳게 됐으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녀 역시 지저분한 것을 빤히 보았을 텐데도 사실 그대로 놓아두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온 가족과 마찬가지로 전에 없이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뭘 신경 써요? 뭘 신경 써요? 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딸이 이제 더 이상 오빠 방을 청소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질책할까봐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눈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내 삶을 신경 쓸 것인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 것인가? 남들에게 의지해서 살던 삶은 사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신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오빠가 일할 때 동생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고 동생이 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니까 그걸 듣기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 바이올린 공부시키러 외국으로 보내야겠다. 유학 보내줘야겠다. 그런 결심까지 할 정도로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동생은 단지 뭐만 하면 돼. 오빠를 사랑하고 바이올린 열심히 예쁘게 연주하고 그렇죠? 오빠 방을 잘 챙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로 살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하죠. 자, 이제 생활이 궁핍해졌기 때문에 집은 처분할 수 없고 그래서 파출부를 내보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파출부로 새롭게 고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파출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 들어온 파출부는 아주 일을 잘하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담담하시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힘들고 굳은 일이라도 튼튼한 뼈대 하나로 이겨냈을 것 같은 이 늙은 과부는 그레고르에게 아무런 혐오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레고르가 맞닥뜨렸을 때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이리 와보렴 우리 말똥구리 라든가 우리 말똥구리 좀 봐요 이렇게 자기 딴에는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자기한테 오도록 그를 불러보기도 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 파출부 할멈이 또 얘의 허튼 소리를 시작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레고르는 마치 덤벼들기라도 할 듯이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자신을 하대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멀쩡한 사람인데 자신의 주체는 여전히 멀쩡한데 근데 자신을 겉모습만 보고 하대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제 그녀 쪽으로 덤벼들기라도 하듯이 몸을 돌려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할멈은 겁을 내기는커녕 문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냉큼 쳐드는 것이었다. 위협하는 거죠. 뭐 오기만 해봐 이런 거죠.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그제야 할멈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 라고 말하며 의자를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뭐가 되고 있나요? 겉모습으로는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조건, 외적 조건은, 외적 형식은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대신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은 남아있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니체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프란츠 카프카 첫 주에 제가 이야기할 때 프란츠 카프카가 17살 때 니체를 처음 읽어요. 그리고 그 니체로부터 받은 그 영감이 자신의 평생의 영감이 돼요. 그리고 이 장면에 그 장면이 담겨 있죠.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언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혔을 때.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짓밟힐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쓰러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끊임없이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예, 칼을 갈죠. 네. 그게 바로 니체가 생각하는 진짜 인간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아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스스로 아주 괜찮냐,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러냐,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의 존재를 그냥 감싸면서 장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니체가 생각할 때 그건 다 가식일 뿐이야. 위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이렇게 보여주려고. 실제로는 어떻게? 속으로는 그렇죠. 부글부글 끓죠. 그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외적으로는 외적 조건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레고르는 남을 게 하나도 없어. 뭐만 남았어? 아주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글부글하면서 그 할멈을 통해서 내뿜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할멈이 의자를 들기만 해도 무서워서 소파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레고르에게 뭐만 남았을까요? 절망만 남은 거죠. 요만한 자존심에서 절망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 절망의 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 명의 하수빈이죠. 집에 방 한 개를 세 명의 하수빈에게 세를 내주었기 때문이었다. 진지해 보이는 이 신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정리정돈에 신경을 썼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우리가 체면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종교적인 원인,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자신들의 어떤 뭐 성스러운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런 걸로 자신들을 치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암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세 명의 하수인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설정이기도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뒤에. 그런데 이걸 굳이 세 명으로 하수인을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이 안에 이제 알레고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수인을 세 명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하수인이 가끔 거실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수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심사라도 하려는 듯 그들 앞에 놓인 접시들 위로 몸을 구부렸다. 자,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음식이 나왔는가. 음식을 좀 잘했는가. 성직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도에게 오늘 옷은 제대로 입었는가? 오늘 헌금은 제대로 냈는가? 고해성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얘기죠. 심사예요. 이 하수인들은. 하수인들은 잘 보여야 돼. 왜냐하면 하수인들은 잘못 보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체면인 집마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하수인들에게 음식을 갖다 내바치죠. 그러면 하수인들이 그걸 유심히 쳐다보는 장면을 만든 거예요. 심사하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씩 다 감시하고 따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수인들이잖아요. 내보내고 또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절부절하죠.
집주인들은. 그가 만족해하자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아, 통과되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정작 식구들은 같은 자리에서 식탁에서도 먹지 못하고 부엌에서 먹어요. 혼자. 그 큰 집에 있으면서. 내 집인데. 이들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했다. 식사할 때 나는 온갖 다양한 소리 중에서 음식을 씹는 이빨 소리가 거듭 두드러지게 들리는 것이 그레고르에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음식을 먹어 치우는 거죠. 뭘 묘사하려고 했을까요? 음식 먹어 치우는 거. 하는 소리. 벌레 소리죠. 실제로는 다 같은 벌레들이야.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동물이죠.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다르잖아요. 성직자도 심지어. 식사할 때 나는 온갖 다양한 소리 중에 음식을 씹는 이빨 소리가 거듭 두드러지게 들리는 것이 그레고르에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저들은 저렇게까지 경건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사람들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야? 자기가 내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야. 같은 인간이에요. 결국에. 성직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권력자라고 다르지 않죠. 내면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치 그럼으로써 음식을 먹으려면 이빨이 필요하고 아무리 턱이 멋지게 생겨도 이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레고르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 식충이야. 식충. 가족에 대한 수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생각할 때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음식 냄새에 끌려가지고 그레고르는 점차 이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문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 하숙인들이 있으니까 하숙인들이 이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벌레가 나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가운데 사내가 아버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것 좀 보라고. 저거. 이 지저분한 저것 좀 보라고. 이 성스러운 곳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이 성스러운 곳에 저런 지저분한 게 있으면 되겠어? 이 얘기죠. 네.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레고르 죄 지은 죄인이죠. 근데 어떤 죄를 졌어요? 그레고르가 지은 죄는 뭐예요? 벌레 나타난 벌레로 돼서 나타난 거.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쓸모없는.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쓸모없는. 네. 쓸모없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버리면 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돼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버러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스러운 공간 안에 이 버러지 같은 게 있어서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산에는 일단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그레고르 쪽을 쳐다보았다. 아, 신기한 게 있네. 응? 뭐 이런 게 다 기어나와? 이런 거죠. 아버지는 그를 내쫓는 일보다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숙인들이 놀라게 해서는 안 돼. 이들이 나가면 안 돼. 이들이 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 집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들은 흥분하기는커녕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 쪽에 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쪽 부엌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동생이 바이올린을 켜요. 아름답게 바이올린을 켜니까 하숙인들이 소리 내면서 그 바이올린 소리 좋은데 식탁으로 올라와서 우리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들어 올라와서 연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올라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레고르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가까이 나갔던 거죠. 그러다 발견된 거예요. 발각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을 계속 그래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 쪽에 더 흥미를 느낀 그 하숙인들은 아버지는 그들 쪽으로 급히 달려가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자기들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보지 못하게. 이와 동시에 몸으로 막으며 그들이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정말 화가 좀 나게 되었다. 아니,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즐기고 싶은 걸 즐기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데 이 집에 돈 내고 들어왔잖아. 그것이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또는 그레고르 같은 존재를 옆방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된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었다. 어쨌든 둘 모두겠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데 막 막고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치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레고르를?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고, 그들은 마치 고해성사를 받듯이 그 범죄를 우리한테 보여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선언이 나옵니다. 이 세 하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선언하겠소. 이 집과 가족의 상황이 역겨우니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한 듯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아이 더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어. 물론 지금까지 지낸 기간에 대한 방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볼 작정이에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허공을 더듬거리며 자신의 안락의자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그곳에 푹 쓰러져 버렸다. 이제 모든 게 망해버렸어 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깨달았어요. 저런 괴물을 오빠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동생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오빠에게 사랑받았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괴물을 오빠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레고르잖아요. 그런데 그레고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레고르 자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괴물을 오빠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저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것을 보고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선언한 거죠. 뭘 선언했어요? 그레고르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가족. 우리 가족이 아니다. 완벽한 이 가족, 이 가정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낙원에서 쫓아내겠어. 이렇게 죄를 묻는 거지. 불행의 원인이 뭘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엄마가. 내쫓아야 해요. 동생이 얘기하죠.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게 지금까지 오빠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자체만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불행이다. 우리에게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지 뭐 하지 못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돈 못 벌어오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 달라진 건.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불행의 원인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게 오빠라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네.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들에게 오빠는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돈벌레. 그렇죠.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연결된 존재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연결된 존재로서의 기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족도 가지고 있지만 그레고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지금 그레고르지만 그레고르는 그 존재로서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 공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야 우리가 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오빠를 완전히 이 추억과 지금까지 자기가 추억으로 가지고 있던 오빠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여동생은 그레고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머니마저 내버리고 단호히 알라비자를 미치고 일어나서는 아버지 뒤쪽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아버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딸을 보호하기라도 하는 듯 그녀 앞에서 양팔을 반쯤 치켜드는 것이었다. 결심을 한 거지. 저걸 내보내자. 쫓아내자. 우리 가족에서 퇴출시키자.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내 그는 자신이 이제 더는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는 기분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온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 씻은 듯이 사라질 것 같았다. 죽음을 느끼는 거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는 가족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감동과 사랑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봉사,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아마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없어져야,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저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이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순히 벌레가 된 그레고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수없이 많은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산재 노동자, 아니면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에서 받았던 취급을 생각하면 그들이 결국 내몰리다가 하게 됐던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없어져야 사회는 더 완벽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했어. 부족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사회가 더 완벽해진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회에 빈민들이 있어. 근데 이 빈민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일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매일같이 있으면서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이곳저곳을 지저분하게만 만드는 사람들이야. 사회에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끝까지 나가서 저게 바로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야, 싹 사라지게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진짜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가족 중에 그런 일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전체주의적인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사회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그레고리가 없는 삶은 정말 행복할까요? 카프카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는 가족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감동과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아마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었다.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에 탑 시계에서 새벽 3시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의 세상이 온통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느낄 수 있었다. 예수가 죽은 시각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의 고개가 아래로 푹 고꾸라졌다. 죽은 거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새어나왔다.
그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죽어도 돼. 그런 취급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야. 라는 거죠. 과연 이게 낙원의 모습 맞나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맞나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냥 빨리 잊고 추억만 간직한 채 빨리 잊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것. 이리 좀 와보세요. 그것이 되졌어요. 저기 누워서 완전히 되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걸걸한 파출부 얘기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죽은 거잖아요.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몰리고 난 다음에. 네. 잠자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미심쩍은 듯 파출부 할멈 쪽을 쳐다보았다. 정말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 아들.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가 성호를 긋자 다른 세 여자들도 그를 따라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 교회와 가정이 화목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와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세 여자들 혹은 그 추종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며 두 여자를 여전히 떼어놓지 않은 채 문 쪽을 가리켰다. 전 그렇다면 우리 나가지요. 잠자씨는 곧 두 여자를 데리고 난간에서 떠났고 모두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푹 쉬면서 산책이나 하며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드디어 알턴니가 빠졌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우리도 편안하게 지내보자 라는 거지. 그들에게는 이처럼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쉬는 게 꼭 필요했다. 이들이 한 일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늘을 푹 쉬면서 오늘 하루는 쉬면서 보내도 될 것 같다. 큰 일을 끝냈으니. 그냥 알턴니가 알아서 빠졌으니. 사회에 불필요한 네. 요소를 제거했다. 제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 속의 한 장면처럼도 느껴지지만 서사 속으로 본다면 이걸 현실 사회에 적용해 보세요. 한번. 현실 가정에서도 사실은 저런 일이 이웃에서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회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렇죠. 어때요? 이 시스템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슬라보의 지적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만 존재한다. 이 양 계급, 생산자와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 양 계급만 존재하는데 이 양 계급은 어느 순간 대립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세상은 온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무너짐도 다 봤고.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적은 이렇게 지적하죠. 그 중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자들은 누구예요? 중산층 혹은 완전한 빈민층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해. 생산자들은,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착취당하니까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서로 노력해. 뭔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살만해. 중산층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양쪽 극단에. 또 빈민층들은 사회에서 내려주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이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그 사회의 이 생산자와
이 노동자들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지 않는다,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내리죠.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혁명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죠.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편도 들지 않고 단순히 안일한 삶만을 원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그냥 잘 굴러가고 있고 적당히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눈 감고 그냥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만 가면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일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냥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치부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처럼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쉬는 게 꼭 필요했다. 큰 일을 치러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그레고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파출부 할멈은 가족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듯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문가에 서 있었다. 가족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잠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하숙인들을 내보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파출부가 의기양양하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옆방의 저 물체를 치우는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벌써 처리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다 끝내버렸어. 벌레를 가져다가 밖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저녁 때 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또 그냥 그걸 그대로 수긍해. 자기 자식이잖아요. 네. 장례도 치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야. 그 시신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수긍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저녁 때 파출부 할머니 또 오면 그때 그냥 내보내도록 합시다. 저 사람은. 우리 흉한 꼴을 다 봤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보냅시다. 잠자씨의 이런 제의에 아내도 딸도 가타부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까스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는데 할멈 때문에 다시 깨져버린 것 같아서였다. 두 여자는 일어서더니 창가로 가서는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이리들 오라고.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 권력을 되찾은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여자는 즉시 그의 말을 따라 급히 그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그를 어루만지고는 서둘러 그들의 편지를 끝마쳤다. 그 편지는 뭐냐면 오늘 회사에 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일을 하루 쉬겠습니다. 라는 편지예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편지. 그 편지를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다 함께 집을 나서기는 무려 몇 달 만이었다. 드디어 행복한 자신들의 낙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 얘기하냐?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 죽은 자식을 바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좌석에 편히 등을 기대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그 전철을 타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등을 기대고 앉아서 앞으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과거는 볼 거 없어.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만 있는 거지. 잘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전망이 아주 나쁠 것 같지도 않았다. 사실 다들 그들의 일자리에 대해 꼬치꼬치 서로 캐물은 적은 없었지만 세 사람 다 일을 하고 있는 데다 특히 전도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고른 이 집보다 더 작고 더 싸긴 해도 보다 위치가 좋고 더 실용적인 집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잠자씨 부부는 딸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도는 것을 거의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자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들과 멋진 계획들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희망은 뭘까요? 왜 이 모습을 보면서 카프카는 뭘 요구한 거예요? 이 젊은 딸 어여쁘구나. 홍조도 뛰고 있으면서 이 젊은 딸이 앞으로 보여줄 미래가 창창해. 그 미래는 뭘까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국 두 번째 그레고르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레고르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희망은 뭐예요? 두 번째 그레고르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는? 네,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 혼자 먹고 못 먹고 살. 새로운 일꾼들을 원하고, 그렇죠? 젊은이들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행정 요즘에 뭐 국민연금 뭐 얘기로 떠들썩 하잖아요. 네. 결국 그 얘기잖아요. 젊은이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이 사회가 낙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희망이야. 미래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회에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는 그러면 그만큼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희망 고문 당하고 살아요. 진짜. 이 책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과연 사회가 뭐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개인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고 그걸 통해서 또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 또 다른 그레고르는 또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는 그 막 깨어나고 있는 또 새로운 그레고르를 어떻게 바라봐요? 딸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도는 것을 거의 동시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 늙은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레고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을까요? 또 벌레가 될 사람이 있잖아요.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도 결국 그레고르 같은 벌레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지개를 쭉 펴는 이 새로운 그레고르가 이들을 어떻게 보내버릴지 어떻게 결별시킬지 가족으로부터 제거해낼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쓰라린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자. 그래야 낙원이 되니까. 근데 낙원은 추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린다고 그런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지워버린다고 해서 지옥이 천국이 되지도 않아요. 카프카는 그 사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핍박받는 유대인이 유럽 한복판에서 크게 성공한 상인이 됐어. 사람들이 다 지켜보아주고 지켜주고 게다가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도 얻어서 그럴듯한 시댁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성공한 가문 안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열심히 일만 잘하면 그러면 이 사회는 얼마든지 성공시켜줄 거야 너희들을.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교육받고 자랐던 거죠. 근데 자기들이 정작 이 성장해 보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지 뻔히 보이잖아요. 불필요한 거
보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싹 잘라내버린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사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거해버린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박하고 아들에게 학대를 시작한 거죠. 아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카프카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이 동생들 있잖아요. 이 실제 카프카의 세 여동생들을 전부 다 예,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어요. 유대인 학살에 거기 희생자들이 되죠. 카프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차라리 내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실제로. 왜 거기까지 돌아가려고 해요? 그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고향으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야? 이 벌레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글도 쓰고 거기에서 유명해졌는데 항상 자기가 그 모습, 유대인이라는 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쇼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 결과가 어디서 발생했어?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네. 유대인들 미국으로 다 건너왔죠. 홀란드 예술인, 독일도 과학자. 아니고 그렇다고 결국에는 카프카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그런 거 거죠.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대입시킨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레고르는 자기 자신이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 뭐 가족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 유럽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위치 그런 것들이 마치 벌레 같은 위치예요. 돈을 끔찍하게 벌어다 줘도 네. 자신들의 지위는 항상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쳐져서 어느 순간 수용소에 연기가 돼서 사라질 존재들. 바로 그 모습을 자기가 죽기 전에, 심지어 자기가 죽기 전이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보고 자기가 써낸 거예요. 소설. 자기의 결말을, 자신이 유대인들의 결말을 써낸 거죠. 너무 선견지 뭐.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이 짧은 소설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책을 강의하면서 뭐 학생들한테도 강의하고 그러지만 강의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카프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책을 장편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짧아요. 라는 거야. 오히려 이게 너무 짧아서 아쉬울 지경이야. 그렇죠? 진짜. 체력이 안 돼. 예. 근데 또 그 짧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또 있는 거죠. 독자들의 상상력도 그렇죠. 무한하게 네. 펼쳐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의 권위도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본질적 주체가 정말로 원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의 모습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지위,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해서 게토,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요. 유럽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제 와이프가 파리에 살면서 있었던 동네 이름이 빌지프예요. 빌지프가 뭔 뜻이냐면 유대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유럽의 모든 도시에는요. 그 도시 외곽에 제일 외곽, 맨 외곽에 게토가 있어요. 그 게토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야.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외국인들도 아니었거든요. 외국인 등록증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주류로 넘어왔다. 카프카의 아버지처럼.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같은 것들을 끝까지 받고 극복해내고 난 다음에 주류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카프카가 정체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가 그레고르처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도 그들의 몰락은 항상 끝은 항상 보여요. 이 모습이야.
그레고르처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방 한 구석에서 주류하고는 격리된 채 그들의 오순도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죽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본 모습이에요. 정말. 유대인 그 기독교를 안 믿고 유대인이라는 그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런 저기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안 지난번에 자기가 데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럽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 살해자라고 생각했기 예수 때문에. 살해자. 근데 개종하면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개종하고 날 뿌리가 유대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럴 수가 그 지금 없어요. 카프카가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이 유대인. 카프카도 유대인이지만 네. 이 책에서 아까 삼위일체라든가 예수의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담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카프카도 자기가 뿌리 깊은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유럽인이죠. 실제 정신은. 그렇지만 근데 가족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야. 유럽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가족인데 뭔가 벌레 같은 가족이야. 그래. 네.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받고 살아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노력을 해도 벗어버릴 수 없는 갑옷 같은 게 자기 몸에 씌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시대 보니까 네. 아버지는 독일어 독일 공부를 했어도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시온주의라고 너 네. 웃기지 마 독일 야 웃기지 마 근데 이 가운데 안에서 그 정체성을 못 찾고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힘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 여행을 하다 동생하고 여행하면서 자기들이 뭘 준비해요? 팔레스타인 돌아갈 준비를 돌아갈 하잖아요. 준비하는 자기가 그치. 오죽하면 오죽하면 거기 오죽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지. 이스라엘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히라버까지 배우는데도 네. 불구하고 거기를 돌아갈 생각을 하겠어요. 에이,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도 이야기가- 유대인 그거 있어요 유럽에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그 저기가 있어요? 지역적인 뭐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도 시온주의자들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온주의자, 뭐 반시온주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도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배척하는 시선 게 있지.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슬람을 적대시하니까 유대인을 적대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다른 생각하고 거지. 네. 오히려 유대인은 이렇게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를 주제로 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실제 자서전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가 쓴 거니까. 근데 그 얘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 동료들한테 이제 따돌림을 당해 왕따를 당하는데 왕따 당할 때 그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수 살해범이라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이 서로 이제 뭐 롤링 페이퍼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 뭐 이 얘기 써서 편지로 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사물함 같은 데다 적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실제 이제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났고 모든 걸 미국에서 생활에 맞춰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놀림을 받은 거죠. 예수 살해범이라는 그게 또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한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 같은 건데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표출하는 방식이 뭐 예수 살해범이라든가 시온주의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음모론자, 네.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얘기하지만 뭐 맨슨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오게 될 밝은 미래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끝나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난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더 암울한. 그렇죠. 네. 왜냐면 그리고 이 아주 멋지게 묘사된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로 백미죠.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자.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들과 멋진 계획들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핑크빛 모습처럼 그들의 눈에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암울함,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실제 현실에서 1940년대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치, 극우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에는 권위라는 걸 추종하다 보면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파시스트들이 네. 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요. 극우주의자들. 그게 카프카가 본 미래죠. 이걸 우리를 잘라낼 거야, 어느 순간. 벌레 보듯이. 그리고 실제로 진짜 벌레를 처리하듯 수용소에 그 태워버리잖아요.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 너무 안타까워. 이게 얼마나 선구적인지 아시겠죠? 네. 1915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네. 자신들이 1차 대전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마치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하게 되는지 사회가 바로 그걸 본것처럼 네, 마치 본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그 선구적인 문학력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게 되는 글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을 다 읽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들은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깊은 상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소설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책 내에 있는 소설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진짜 다양해. 예, 읽어보시고. 그럼요. 예. 그 시대 때 우리나라 문학가들도 저런 책 그래도 많이 읽었죠. 못 읽었지. 그 당시에는 이런 이런 번역이 정도까지. 쉽지 않아서 번역 그쵸. 문화가 카프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도스토옙